나를 지성인처럼 보이게 하는 사기방송. 이성의 눈가리에서 하트 뿅뿅 나오게 하는 스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 아니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20세기를 거쳐 21세기, 세대를 넘는 존재감을 가진 일본 작가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의 대표작은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1984, 기사단장 죽이기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장편소설 14편, 단편소설 64편, 수필 30편, 르포르타주 2편 등 총 110편에 망라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발표한 소설이죠. 1인칭 단수까지 합치면 트리플 1땡입니다. 또 읽어야 되잖아, 이런! 수상 경력 또한 엄청납니다.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등단해서요. 2016년 안데르센 문학상까지 무려 17번의 수상을 하며 무라카미 하루키는 명실상부한 최고 작가 반열에 올라섭니다. 상복도 많아요. 저도 하나 주지, 이런.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작품 대다수가 번역되는 몇 안 되는 일본 작가이며 귀염 미소, 더글라스 케네디 같은 유명 작가들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록이나 작품의 글을 본인들의 책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루키는 1949년 1월 12일 일본 아시아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국어교사라 독서에 자연스럽게 노출됐고 이후 독서광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떡잎은 시작부터 달라요. 이런 그는 10대 시절 부모님이 일본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서 서구 번역 문화에 심취했고 세계 문화 정책과 세계 문학을 한 권 한 권 읽었다고 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 하는데요. 1968년 와세다 대학 연극과에 진학했는데 당시 학원 분쟁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화와 재즈 클럽이었는데 훗날 이것이 문화적 토양을 갖출 것이라곤 하루키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청년 하루키는 재즈 카페 죽돌이였고 아마도 카페와 하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죽돌이이던 시절에 1971년 결혼을 했고 처가에 새들어 살기도 하죠. 한국에선 이럴 경우 대릴 사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힘들다고 하던데. 대학교 졸업 전에 도쿄도에 커피점을 개업했는데 낮에는 커피숍, 저녁에는 재즈바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가게 이름은 피터캣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이를 좋아하는 하루키의 서적에는 종종 고양이의 길이 등장하는데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하고 사색을 좋아하고 각본가를 꿈꿨지만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설 마음은 이때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74년부터 81년까지 자그마치 횟수로 8년을 카페를 운행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에게 1978년 4월 1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죠. 메이지神고 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던 중 소설을 쓰자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래 말 야구르트 스왈로즈의 선발타자 데이브 힐턴이 2루타를 치는 순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쳤습니다! 2루타! 이 사건은 그 후로 재즈 찻집을 운영하며 매일 밤 부엌 테이블에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로부터 1년 뒤 부엌에서 쓴 그게 말입니다. 이런 하루키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였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문학상 수상은 물론 작가 데뷔와 동시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1973년에 핀볼로 아쿠타와 가상 및 노마 문예 신행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죠. 이쯤 되면 하루키도 딱 감이었습니다. 1981년 전업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듬해 장편소설 양을 쫓는 모험을 발표해 제4회 노마 문예 신인상을 탔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발표해 역시 수상했는데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상 어디까지야 이런.
그리고 1987년 초초 대박을 내는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노르웨이 숲.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대로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저 역시 묻지마 결제로 2권 다 샀습니다. 이런.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 소설은 36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며 하루키의 붐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430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으며 일본에서는 하루키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더블 시옷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후훗. 나중에 이 책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후훗. 8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면 90년대는 작품 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간 내성적인 분위기로 사회에 무관심한 청년을 그려왔다면 9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는 주의를 놀래키기 충분했습니다. 책임감,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예컨대 소설을 쓸 때도 저한테 이 책임감, 헌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관심이 중요했는데 말이죠. 그의 말대로, 그의 의식대로 나온 책은 태엽 감는 새 연대기였고 이는 제47회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후로도 지하철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논픽션 언더그라운드, 옴진리교 신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약속된 장소를 발표하며 역시 수상. 뭘 해도 될 수밖에 없는 하루키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2002년 해변의 카프카와 2004년 애프터 다크 역시 하루키의 변화를 준 작품이자 실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해변의 카프카는 2005년 뉴욕타임즈에 선정돼 하루키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훨씬 높아졌는데요. 이젠 일본만의 국뽕이 아닌 세계적인 국뽕을 오지게 받죠. 그런 수입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연수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이미 일본 국내 수입을 넘어섰고 사무소 작업량은 3분의 2는 외국과 작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때 국제적인 문학상을 연거푸 수상했는데 특히 카프카상은 아시아권 통틀어서 최초로 수상합니다. 당시 카프카상을 수상하면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썰이 존재했고 2006년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로 떡상합니다. 그러나 당시 수상자는 내 이름의 빨강의 저자 오루안 파무크에게 돌아갔죠. 이쯤 되면 하루키도 이런 했을 것 같아요. 2006년 이후 하루키는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어 오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계속 후보 수상자라 칭하는 이유는 영국의 레드브록스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률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문학평론가들은 하루키의 수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지만 수상자 선정의 추세를 보면 하루키가 근시일 내에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편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하루키에게 2009년은 논란의 해인 동시에 커리어 하이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 예루살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가자 침공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고 이 수상에 대해 오스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키는 2월 1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기념 강연을 영어로 했습니다. 연설 전문은 즉각 미디어에 의해 중계됐는데 연설 중반부터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높고 단단한 벽에 깨지는 날이 있다면 나는 아래편에 서겠다. 라는 연설은 꽤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료 작가들은 장사꾼이다. 차라리 노벨상 달라고 해라. 모순되고 모호하다 등 비판과 조롱이 연이어졌습니다. 훗날 하루키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서는 가장 아슬아슬한 것이었다고 수레했는데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미디어에서 알아서 추측해 알아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2009년 5월 29일 하루키의 정점을 찍을 어마무시한 녀석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장편소설 1Q84 1Q84였습니다. 출판되자마자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도 유례없이 메가 히트를 기록하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어판 출시 당시 거액의 선인세로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국내 판권이 문학동네로 결정되면서 밝혀진 선인세가 무려 8천만 원. 당시 환율로 보자면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8억 4,900 이게 뭐야? 당시 100만 달러 시대를 연 작품이었죠. 여러 출판사가 출판권을 따려고 덤볐는데 그중 문학동네가 액수상 3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문학동네가 까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듣보잡 출판사라서 그렇다 였습니다. 이런 문학동네를. 어쨌든 1Q84는 책을 읽지 않는 세대, 미디어로 옮겨진 세대를 다시금 서점으로 끌어모으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혹독한 비평과 찬사가 섞여서 나오는 작품이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필생의 역작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2010년 이후부터 2020년 현재에 관한 이야기, 성향, 그리고 그 외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사기방송 스베리였습니다.